근데 5천만원 한도로 일단은 3년 동안 묶이잖아요. 개인이 이걸 한다 그러면 이쪽 시장으로 돈이 좀 많이 몰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밀어준다고 했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 된다고 이 대기업들 쪽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유동화 시켜갖고 자기 기업이나 그룹의 이름을 딴 공모리츠를 되게 역량을 집중해갖고 활성화 시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미국 리츠는 진짜 뭐랄까, 시장도 크고 이미 과거의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볼 것들이 몇 개 없죠. 뭐 버는 임대 수익에 비해서 배당을 잘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장을 시키죠. 상장을 통해 자금 조달, 그리고 좋은 부동산 투자 물건을 통해서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 확보.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도 NNN, 3 트리플 넷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트리플 넷이 임차인이 물건의 재산세와 건물의 보험료, 유지 비용 및 수리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계약 형태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재산세, 보험료, 유지보수 관리 비용, 이 세 개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동산 리츠 회사 입장에서는 신경 쓸 거리가, 그리고 비용이 많이 나갈 게, 변동비를 아예 고정시켜 버린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회사가 임대료가 장기로 맺을 때, 계약할 때 보통 연간 임대료는 뭐 2.5%, 뭐 3% 이런 식으로 3%씩 인상한다라는 형태의 세부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은 임대료가 오르면은 매년 리츠 회사의 수익이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리츠 회사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하면은 법인세 세제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츠 회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하는 형태고, 네, 법인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임대료가 4번에서 보면은 임대료가 매년 올라가죠. 그러면은 리츠 회사의 수익이 늘어나죠. 근데 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연간 배당을 500원을 해요. 그러면은 얘는 배당 수익이 5%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났어요. 근데 배당 수익이 600원을 준대요. 1년 뒤에 600원을 주면은, 주가가 만약에 가만히 있다고 치면은, 주가가 10,000원이면은 연 배당 600원이니까 배당 수익이 6%가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5%만 해도 되게 매력적이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주가는 가만히 있고 배당이 600원으로 늘어서 6%가 됐네? 그러면은 나는 이제 다시 5% 정도만 내도 나는 투자를 할 거니까 좀 비싸게 사도 되겠다면서 10,000원보다 비싼 가격에 그러니까 주식을 계속 사겠죠. 그러면은 이제 또 주가가 다시 이제 오를 거예요. 주가가 이제 다시 1,100원이 됐어요. 그리고 배당이 600원이야. 그럴 경우에는 배당 수익이 몇 프로죠? 계산이 안 돼. 600 나누기 5.5%네. 5.5%.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머릿속에 투자 기준이 5%면은 더 올릴 수 있겠죠. 또 가요. 이제 주가가 이제 12,000원 돼. 배당 600원이야. 하면은 이제 5% 되네요. 이게 5% 돼.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5%가 됐죠. 여기 5%에서 여기 5%가 됐어요. 배당이 100원 올라갔더니 주가도 올라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얘네 회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 물건들을 찾아다니겠죠. 뭐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다가 좋은 물건이 나왔어. 그러면은 이제 이 건물을 사요. 새로운 투자 건물을 사기로 결정. 그러면은 얘네는 주식을 찍어내요. 주식을 찍어내는데 지금 주가가 1년 전에 비해 10,000원일 때 비해서 주가가 12,000원이 됐잖아요. 그럼 주가가 12,000원이 된 걸로 공모를 해요. 그러니까 증자를 하는 거죠. 증자. 그러면은 10,000원 할 때 증자하는 수보다 12,000원일 때 더 적은 주식 수를 발행을 해도 똑같은 금액을 모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국 리츠 회사들은 다 이런 형태로 하는 거예요. 미국 리츠 회사들은 배당 증가, 배당률 오르죠? 증가. 그럼 이 배당률이 높아지면은 매력적이니까 이제 주가가 올라요. 주가 상승. 그럼 오른 주가로
증자해서 자금 확보를 통해 새로운 부동산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임대료 또 늘어나겠죠. 그럼 늘어난 임대료로 인한 배당 증가. 그럼 배당 증가하면은 또 배당률이 올라갈 거니까 그거에 맞춰서 주가가 상승하겠죠. 증자, 부동산 구입, 배당 증가. 이제 그만할게요. 자, 요거 계속 하는 거예요. 요거만 이렇게 계속. 그런 게 이제 이런 회사죠. 리얼티 인컴 같은 거. 배당이 증가해, 주가가 상승해, 주식 찍어내, 건물 사, 또 배당 증가해. 그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거 이제 매크로죠. S님이 이제 채팅창에 이런 말 쓰셨어요. 단기적으로는 리츠 시장이 커지면서 돈이 몰릴 것 같긴 한데 결국엔 좋은 자산들만 남겠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이나 핵심 지역의 꼬마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면 공모리츠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굳이 내가 비싼 취득세 내고 보유하면서 재산세 내고 임차인 관리하고 공실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 빌딩을 투자하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공모시장에서 우량한 배당 안정적으로 나오는 리츠 주식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도 팔 때도 팔리지도 않은 건물 들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느니 시장에 던지면은 바로 현금화가 되는 거잖아요. 유동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부각되면은 점점 프라임 오피스라고 하죠. 저기 강남에 보면은 강남 그 삼성 서초사옥이나 아니면은 역삼역의 GFC나 거기 종로의 종로타워나 광화문의 뭐 스퀘어 D스퀘어인가? 아무튼 D큐브인가? 아무튼 그런 엄청 큰 대형 오피스들은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왜냐? 누구든 들어가고 싶어하는 되게 좋은 환경의 오피스고, 그런 건물들을 사고 싶어하는 공모 리츠들은 돈을 들고 대기하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의 수요는 느는데, 그런 건물들은 마구 지을 수가 없어요. 높게 넓게 크게 짓는 거는 법이 있어야 되고, 법 안에서 그 규제를 피해서 땅이 또 그런 건물,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용적률이 되는 땅이냐,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공모펀드 활성화되면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건물 가치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면 옛날에 사놨던 애들은 건물에서 또 시세 차익을 보는 거고, 그런 운용을 잘하는 리츠들은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한 강남이나 핵심 지역, 뭐 강북에 되게 뭐 종명동 이런 데에 꼬마 빌딩이나 애매한 빌딩은 점점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투자하기가 꺼려질 것 같아요. 개인이 사서 관리하는 데는 한계나 비용이나 여러가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히 믿을 수 있는 공모펀드로 돈이 가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S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자산에만 돈이 계속 몰릴 것 같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양극화가 되는 거죠. 양극화가. 네, UDK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 상가 빌딩 직접 구매하기 힘든데 이 리츠를 통해서 지분 형태로 소액으로라도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고, 또 그 소액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배당, 임대 수익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게 진짜 리츠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조성우님께서 리츠는 일반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 배당 성향 90% 법인세 세제할 때 있습니까? 오셔서 아니요, 이거는 아마 리츠 제도에만 적용되는 특례일 거예요. 리츠주에만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 배당할 경우 법인세 면제 혜택. 그러니까 이거는 리츠주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리츠. 발음이 너무 어려워. 한국 쉘 석유는 아마 그 요즘 정유주들이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줄어들어서 버는 돈에 비해서 옛날에 주던 만큼 배당을 줘야 되니까 어쩌다 보니까 배당 성향이 90% 이상이 된 거고, 일반 그런 회사들은 배당 성향이 90% 넘는다고 법인세 면제 혜택이 있는 건 아니에요. 리츠주만 그래요. 그 황영성님께서 투자하고 계시는 토스나 카톡에 있는 부동산 소액 투자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리츠가 아니라 그거는 아마 P2P 거예요. 예, 그 P2P는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우량한 업체도 있어요. 진짜 잘 운영해갖고 은행에서 돈 빌리기에는 조건이 안 되는데 사채 시장에서 빌리기에는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그 딱 중간에 있는 영역인데, 여기들은 우량한 데가 소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름이 없는 데들은 거의 이제 폰지 사기처럼 누군가 투자하는 원금으로 다른 사람들이 이자를 주고
또 누군가의 투자금으로 이자 주고 그러다가 잠적하거나 막 폐업하거나 이런 부도나는 회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리츠랑은 다르다. P2P는 대부업이에요. 대부업을 하는 사람한테 돈을 대주고 그 사람들이 받은 이자에 수수료를 뗀 일부를 투자자가 받는, 그러니까 그 P2P 업체는 일종의 중개업체인 거죠. 대부 중개업체. 그 리츠의 리스크. 자, 리츠 회사의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공실 혹은 임대료 체납, 미납이라고 할까요? 미납 혹은이 아니죠. 공실, 임대료. 그래서 부동산, 이 리츠 회사는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의 개발을 하는 회사거나 아니면 보유자산을 임대를 통해서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회사를 말하는데,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 우량하지 못하거나 관리가 부실해서 임차인들이 나가버리면은 임대료를 받아야 될 공간이 놀리게 되니까 공실이 발생해갖고 그게 이제 수익이 줄어드는 리스크가 되겠죠. 여기 이제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얘네가 이제 투자 자산에 보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임대 현황이 나옵니다. 와, 8월 말에 신한 알파리츠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자산 중에 판교 크래프톤 타워, 판교역 바로 옆에 있는 옛날 이름은 알파돔 시티는 임대율이 100%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공실이 없는 거죠. 용산에 있는 더 프라임 타워는 99.2%예요. 이거 아주 우량한 거죠.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자산에 거의 99.5% 이상이 임대가 되고 있고, 얘네들은 임대료를 보통 임차인들,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우량해야지 월세를 안 밀리고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실 여부, 월간 보고서에 임대 현황가 나와 있으니 확인 가능하고, 임대료는 세입자가 어떤 회사인지에 따라 추측 가능. 뭐 이름 모를 회사들이 들어와 있으면 아마 이런 프라임 타워는 임대료가 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는 회사들 보면은 여기도 이제 투자자산 보면은 여기 이런 임차인 정보가 있거든요. 네이버, 크래프톤,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무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 딱 보면은 누가 봐도 어떤 회사인지 알고 또 회사 규모가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임대료가 물론 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밀릴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뭐 쉽게 밀릴 것 같지는 않구나, 임대료는 잘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다들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임대료 하고 운용 능력, 이게 AMC가 새로운 비용이 있을 거잖아요. 관리하는 비용의 효율적 관리가 잘 되는지 관리 여부, 그리고 새로운 투자처 발굴 능력, 요게 이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리츠 회사의 리스크? 사실 공실 여부가 없고 임대료만 잘 들어오고 운용 능력만, 이 세 가지만 충족이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 요거 가능합니다. 요렇게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자산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에 이제 제대로 된 투자가 할 만할 수 있는 리츠 회사가 얼마 없는데, 요 세 개 중심적으로 보시고, 뭐 배당률이나 배당 성향 이런 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리츠 회사 자체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을 해야 되는 회사니까. 그러면 배당을 꾸준히 줄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는 결국 수익인데, 이 회사의 수익은 임대 수익이 대부분이니까 요 두 개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량한 임차인이 들어와 있고 공실이 적으면서 임대료가 꼬박꼬박 잘 들어오면은 배당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회사들은 임대를 장기간 하거든요. 뭐 그냥 최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최소 5년 단위 계약일 거예요. 뭐 2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뭔 회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유베이스는 아이폰 고치고 그런 회사고. 이리츠 포크랩 한번 볼까요? 어우, 저 여기 사이트 처음 들어가보는데 사이트는 되게 잘 만들어놨네. 이게 우리나라인가요? 이거 일본 같은데? 이거 어디야? 이거 일본 아니에요? 오사카 같은데? 얘는 좀 더 되게
사이트를 되게 리츠 회사처럼 해놨네요. 아니 자기네 회사를 알려줘야지 왜 이렇게 리츠 회사 사이트처럼 만들어놨어?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앵커리츠라고 하죠. 이랜드 계열사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실물 자산을 출자해서 만든 거고, 이런 앵커리츠, 그러니까 이제 곧 상장될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동산들을 출자해서 만드는 회사고, 임대료는 보통 이 매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임대료를 내는데, 계약상 이 점포들이 장사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장사가 안 될 때는 이 뉴코아나 이랜드 계열사의 그 회사가 밀린 임대료를 지급하도록 아마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얘네도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얘네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매장에서 장사를 하니까 얘네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임대율이 안 나오죠. 얘네는 임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유통업을 통해서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받는 형태니까 배당 수익률이 뭐야 5,000원 기준으로 해놨네.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봐야죠. 아 이거 많이 올랐네. 관심이 없었더니 보합이구나. 3개월은 많이 올랐다고 한 50% 올랐네. 얘가 짱이죠. 많이 올랐네요. 오늘도 2.31%가 올랐네요. 아무튼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신한알파리츠랑 이리츠 코크랩이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이제 얘는 자기자본 이렇게 볼게요. 신한알파리츠는 자기자본 플러스 대출 플러스 공모 주식 발행 대금을 통해서 자산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는 형태고요. 이리츠 코크랩은 보유자산의 현물 출자, 공모, 현금을 통해서 수입으로 자본 재배치, 임대 수익, 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앵커리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형태가 신한알파리츠가 하려고 하는 게 NH리츠.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같은 리츠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형태가 조금 달라요. 신한알파리츠, 신한이나 NH리츠의 NH는 둘 다 은행이나 금융지주를 말하잖아요. 그런 회사는 유통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들 자체가 은행 자가점포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나중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신한알파리츠나 NH리츠도 은행들이 갖고 있는 옛날에 사놨던 부동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보다 은행 점포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동산 투자하는 형태로 자가점포라고 해갖고 은행 소유의 부동산에 은행이 들어가 있는 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모바일과 디지털화가 되면서 점포가 통폐합되거나 폐쇄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놨던 건물들이 지금 누군가한테 임대를 주거나 아니면은 빈 건물로 비어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건물들을 아마 이런 리츠에 현물을 출자하면서 점점 리츠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한알파리츠나 하반기에 상장할 NH리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체 부동산 자산을 현물 출자를 해서 볼륨을 키울 수도 있고, 위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자기 자본, 갖고 있는 자기 돈에 대출 좀 받고 주식 발행해갖고 빨아들이는 돈으로 자산을 매입해서 임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회사를 키워나갈 것 같고, 이리츠 코크랩 앵커리츠 가지고 있는 보유 자산을 이제 출자해서 하는 거는 하반기에 똑같이 이제 롯데 리츠로 상장을 하고, 아마 신세계도 똑같은 형태로 리츠를 할 거예요. 신세계 리츠도 아마 상장이 된다면 이런 형태로 할 거고, 1조 5천억 수준에서 4천억, 이게 전체 자산이겠죠? 전체 자산이 요거인데, 4천억에서 5천억 사이의 공모 규모로 주식시장에 상장할 게 이제 롯데리츠. 이게 롯데리츠 얘기예요. 롯데리츠. 그래서 강남점, 아까 말씀드렸죠? 강남백화점, 요것들 가치가
자기네들이 평가했을 때는 1조 5천억이래요 요것들이. 그래서 얘들은 여기 중에서 4천억에서 5천억,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유동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모를 해서 주식을 상장시키면서 발행을 하고 그 돈으로 얘들은 이제 딴 데 투자를 하겠죠. 대출을 좀 갚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리츠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스퀘어가 임대가 안 나가는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땐 그거예요. 위치가 서울역 앞이긴 한데 일단은 사람들이 1호선으로 출퇴근하기보다는 보통 2호선이나 9호선이나 5호선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많이 하고, 그렇게 봤을 때는 서울역이 1호선이기는 한데 지하철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니고, 두 번째는 건물은 크고 화려한데 건물이 오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게 아마 론스타가 옛날에 할 때 그때 건물이니까 되게 오래됐고, 광화문이랑 을지로에 새로 지어진 대형 프라임 오피스가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저기 남대문부터 해갖고 태평로, 광화문, 종로, 을지로에 새로 생긴 대형 오피스들이 되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차인을 유치했거든요. 그러니까 1+1으로 해서 한 달 월세 내면 한 달은 렌트 프리 해갖고 관리비만 내도록 그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런 대형 오피스가 필요한 회사들은 다 그런 신축으로 간 거죠. 같은 돈이면은 오래된 건물보다는 새로운 건물들의 2호선이나 5호선 라인이 있는데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서울스퀘어가 임대가 진짜 안 나간다고 하시는 게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위치가 상징적이지 서울역 앞에 그냥 딱 어떤 사진을 찍던 서울역 앞에 있으니까 규모도 크고 해서 잘 보이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 큰 공간을 빌려야 되는 회사의 사장님이라면은 별로 굳이 그 돈 주고 거기 가느니 을지로, 종로, 광화문에 있는 새 건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11시 반이네요. 벌써 거의 한 1시간, 뭐 별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1시간 반 동안 얘기를 했고요. 요거 이제 제가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했던 내용들 리얼티 인컴까지 해서 블로그에 정리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인테리어비까지 줘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그래도 이제 20 몇 명이었던 걸로 봤는데 46명 현재 시청 중이시네요. 종종 이렇게 특정 산업이나 개념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 이런 식으로 해서 번개 형식으로 온라인 스터디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아니면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쪽지나 블로그 댓글이나 뭐 어디든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컨텐츠 준비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유하고 함께 공부해 나가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뿅!